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42살의 이태성입니다. 새벽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흐르던 그 순간 사무실의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커피 한 잔이 흥건하게 번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마치 작은 호수처럼 퍼져나가는 동안 태성의 귓가에는 총무팀 김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침방울이 섞인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태성의 자존심을 조각냈습니다. 태성은 눈을 깜빡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회색빛 경비복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듯했고 청소함에서 꺼낸 물걸레는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바닥의 차가움이 그의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작은 웃음소리가 뒤섞여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었지만 귀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 소리, 누군가의 피식거림, 그리고 창가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까지. 태성의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뛰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냉담한 공기가 마치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는 그의 목구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물기는 결코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단련된 인내의 증거처럼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유리 건물은 그의 아버지 이병우 회장이 평생을 바쳐 세운 곳이었습니다. 태성은 이곳에 위장 취업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실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던 세상과 실제 세상 사이의 간극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회장 아들이라는 무거운 타이틀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기대, 그리고 때로는 시기까지.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이름 없이 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경비초소의 창문을 통해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얇은 담요를 몸에 두른 채 그는 3시까지 홀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의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약직 경비원일 뿐이니까요. 태성의 귓가에는 하루 종일 들었던 말들이 끊임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아저씨 정년퇴직, 왜 안 쉬고. 그리고 그의 다리 옆으로 툭 던져진 과자 봉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우는 동안 등 뒤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마치 바늘처럼 그의 등골을 찔렀습니다. 아침마다 그는 꼼꼼하게 변장을 했습니다. 희끗한 가발을 쓰고 특수 분장용 크림으로 주름을 만들고 두꺼운 안경을 썼습니다. 42살의 남자가 60이 넘은 노인처럼 보이게 하는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위장 취업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진짜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의 경비원으로 그를 대했고, 그것이 그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참는 법을 배워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단지 작은 상처가 매일같이 쌓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터지고 만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을 뿐입니다. 태성에게는 이 위험한 위장 계획을 도와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노식 소장, 아버지가 회사를 창립할 때부터 30년간 경비 업무를 담당해 온 충직한 직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한 태성에게 손을 내민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항상 자랑스러워하셨던 아드님이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도움으로 태성은 아무도 모르게 경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고 매일 아침 변장을 하는 일도 가능했습니다. 박 소장만이 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고 매일 밤 그날의 기록을 나누는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 사이로 18살 태성의 모습이 아스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거실에 쌓인 무거운 침묵,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공기를 얼어붙게 한 그 한마디. 가문의 명예에 먹칠할 거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병우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무게는 산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은 태성이 비행학교 지원서를 제출한 날이었습니다. 회사를 이어받으라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꿈을 좇겠다고 선언한 날. 격분한 아버지가 던진 크리스탈 문진이 그의 왼손 등을 관통했던 그 순간의 고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태성의 손가락은 오래된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쓸었습니다. 12바늘을 꿰매고 혼자 감염된 상처를 치료하며 버텼던 기억. 가방 하나와 운동화 한 켤레, 주머니, 속 구겨진 지폐 몇 장. 그것이 18살 그가 집을 나서며 가져간 전부였습니다. 회장 아들이라는 이름은 그날 밤 문 밖에 두고 왔습니다. 그것은 특권이 아닌 그저 견디기 힘든 짐이었으니까요. 새벽 공기는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신문을 배달하는 자전거 위에서 택배 상자를 나르는 어깨 위에서 그는 하루 3시간의 잠으로 자신을 지탱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하나둘 늘어갈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그 작은 위안이 그를 다음 날로 이끌었습니다. 달력 위의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모은 돈은 비행학교 등록금으로 바뀌었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꿈이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태성은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아닌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날개를 펴고 싶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이라 단정 지은 자격증을 하나씩 따내는 동안 그의 눈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빛이 타올랐습니다. 27, 시카고의 하늘 아래 항공기 조종 면허가 그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글로벌 항공사의 조종석, 30즈음에 달성한 부기장의 자리, 그것은 승리의 순간이자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조종석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지만 등 뒤에서는 언제나 속삭임이 따라다녔습니다. 회장 아들. 그 세 글자는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 실력을 쌓아도, 아무리 완벽하게 비행을 해내도 누군가는 늘 물었습니다. 너도 결국 아버지 덕 아니야? 그 말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그 모든 상처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넌 결국 나 없이 아무것도 안 돼. 그 한마디는 그의 모든 성취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태성은 그 말을 씻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베개를 적신 눈물은 마르지 않았고 가슴 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비행사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전화가 그를 강타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태성아,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의식은 있으시지만 회사가 큰일이야. 이사들이 벌써 서로 권력 다툼을 시작했고 내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회사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지도 몰라. 태성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평생을 바쳐 일군 이 회사를 아무나에게 넘겨줄 수는 없잖니. 내가 와서 지켜야 해. 내 아버지는 내가 필요해. 통화를 마친 후 태성은 오랫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휘감았지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장의 아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진짜 모습,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이 제국의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태성은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버지의 회사, 그 손때 묻은 건물 중심의 경비원으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화려한 비행사 명함을 주머니 깊숙이 숨기고 이름 없는 근무표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복도를 지키며 그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이 무시하는 이, 그들의 모든 행동이 그의 눈에 담겼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이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엄마의 말처럼 지켜낼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경비초소의 차가운 의자에 앉을 때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따라 공사 현장에 갔던 날, 흙을 밟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아버지가 했던 말. 이태성, 봐라. 저 흙을 밟는 사람들이 진짜 회사를 만드는 거야. 어린 그에게는 분한 말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맞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는 그때의 현장도, 땀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첫 주에 겪은 일들이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넘어진 노인에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던 날, 청소하는 여성에게 일부러 쓰레기를 흘리고 가던 임원의 모습, 아파서 조퇴하는 직원을 향해 일해서 버는 돈이야? 라고 소리치던 부장의 음성. 그 모든 장면이 수첩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회장의 아들, 미국에서 인정받은 비행사였던 그가 변기를 닦는 동안 누군가 일부러 물을 내리고 이봐요. 여기 더럽게 청소했네. 다시 해요 라고 말하던 순간 그때 손에 묻은 물이 다 더러워진 경비복을 보며 태성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날 그가 로비에서 미끄러졌을 때 주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엉덩이가 아파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그는 천천히 일어나 놀라워하는 직원들 앞에서 변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만성 요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흙을 밟는 사람들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야라는 짧은 호칭,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빛,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어른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바라던 조직인지 태성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 그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인사를 건넸는지, 누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는지, 누가 쓰레기를 던졌고, 누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는지. 글씨는 정확하고 또렷했으며 항공 로그를 기록하던 습관 그대로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비행사의 정확함과 세심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쓰라린 감정을 누르며 펜을 움직였고 때로는 눈물이 수첩에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날의 아침 공기는 유독 차가웠습니다. 건물 유리창에 맺힌 서리가
마치 섬세한 레이스처럼 반짝이는 동안 42살의 이태성은 늘 그렇듯 건물 앞에서 출입증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아버지를 면회하고 온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을 잇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한다. 내 아버지의 평생 꿈을. 하지만 지금 그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경비 아저씨로 그를 불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무시해도 되는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의 완벽한 변장과 구부정한 자세, 희끗한 가발 때문에 그를 보는 사람은 누구도 L그룹 회장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어른거리는 아침 햇살 사이로 익숙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날카로운 리듬감은 총무부 김도환 부장의 것이었습니다. 태성이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결과 그는 회사에서 가장 교활하고 권력지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후 가장 큰 소리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야, 바닥에 얼룩 좀 닦아. 커피 흘렸는데 왜 안 보여? 김도환의 말끝에 섞인 불만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공기를 찔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미세한 조소가 맺혔습니다. 태성은 지난 밤 아버지의 병상에서 훔쳐본 회사 기밀 문서들을 떠올렸습니다. 김도환의 이름이 적힌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과 횡령 정황이 담긴 서류들.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으면서도 태성은 묵묵히 걸레를 들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했잖아요. 바닥은 항상 반짝여야 된다고. 차가운 대리석에 닿은 무릎이 아파왔지만 더 아픈 것은 등 뒤에서 던지는 시선과 조소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꼼꼼했고 눈빛은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이 회사를 이런 사람들에게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 그냥 집에 가세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뭐 하러 여기서. 피씨가 어디선가 터지는 웃음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 여직원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태성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맨날 혼나면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 꼭 조련당한 강아지 같지 않아. 그 순간 누군가의 스마트폰에서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태성의 손끝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지난 밤 병원에서 들은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 회사를 사람들의 삶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던 그 순간 태성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김도환이 바닥에 발을 탁 하고 굴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날카로웠고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걸 시켜야 돼. 쓸모없는 경비원 하나 때문에 직원들 기분 상하면 책임은 누가 지냐고. 태성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의 깊은 갈색 눈은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가 이내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굽혔던 허리를 펴고 구부정했던 어깨를 활짝 폈습니다. 그 순간 경비원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비행사의 기품이 잠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도환은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음색으로 더욱 도끼를 품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회장이라도 이런 사람은 당장 잘라요. 이딴 경비원 하나가 뭐 한다고 여길 기웃거려. 이딴 경비원, 그 말 한 줄이 지금껏 눌러왔던 감정에 불을 붙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에 작은 불씨가 떨어진 것처럼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병상에서도 회사의 이익을 챙기려던 이 사람, 어머니의 눈물을 모른 척하는 이 사람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웅웅 태성의 호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운명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에는 특별보안팀에서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김도환 부장의 비리 자료 확보 완료. CCTV 영상 포함. 태성은 어젯밤 병원에서 아버지의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한 조사가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슬쩍 확인하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허리를 똑바로 펴고 김도환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 이건 보여드려야겠네요. 뭐요? 김도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뭘 알아요? 감히 그런 이름을 입에 올리게? 태성은 말없이 걸레를 접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엔 작은 메모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회사 자금을 빼돌렸는지, 누가 아버지의 병상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는지, 누가 직원들을 괴롭혔는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태성이 구부정한 자세를 버리고 몸을 반드시 세우자 처음으로 사람들은 그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권위와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경비원, 뭐지? 비웃던 사람들 틈에서 처음으로 설마 하는 기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이 천천히 가발을 벗어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건물 CCTV, 로그와 회사, 기밀 서류가 모두 제 손에 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태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김도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경비원 주제에 어떻게 감히?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동조를 구하는 듯 했지만 모두의 시선은 이미 태성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김도환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에서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서는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평생 권력을 휘두르며 남을 짓밟아 온 자의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성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건물 전체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무서운 사람은 항상 조용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태성의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중년의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지연 이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비서이자 회사의 실세였던 그녀는 태성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태성님,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제 시작할까요? 그 말 한마디에 사무실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무시하던 경비원이 실은 회장의 아들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모든 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이제 긴장감이 감돌았고 태성을 향했던 경멸의 시선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경비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쳤습니다. 그동안 굽혔던 허리가 곧게 펴지자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이지연 이사가 태성에게 태블릿을 건넸고 그는 화면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이지연 이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나서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화상 연결을 원하십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지연 이사는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병원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은 이병우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체를 일으킨 회장은 산소 호흡기를 잠시 떼어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놀랐겠지.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사무실 전체가 그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얼어붙은 듯한 정막 속에서 이병우 회장의 힘겨운 숨소리만이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은 내 아들이다. 그 말에 누군가 책상 밑으로 펜을 떨어뜨렸고 그 작은 소리가 마치 폭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키듯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변해갔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태성이 화면을 향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스크린 속 이병우 회장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상으로도 그의 의지가 전해졌습니다. 내가 못 해준 게 많아. 그의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선명했습니다. 지금은 내 차례다. 태성은 잠시 화면 속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수십 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성은 회의실 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박노식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소장님의 도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창립할 때부터 30년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신 분, 그리고 제게 이 기회를 주신 분. 태성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잠시 떨렸습니다. 그는 박 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박노식 소장의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장님처럼, 태성 씨처럼 이 회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 되길 바랐을 뿐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 두 명,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회사는 이제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눈물도, 단 한 사람의 존엄성도 무시되지 않는 그런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화면 속에서 회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평생의 후회와 새로운 희망이 뒤섞인 감정의 결정체였습니다. 이지연 이사가 태블릿을 들고 회의실 중앙으로 이동했고 대형 스크린에는
이병우 회장의 얼굴이 더 크게 비춰졌습니다. 화상으로 지켜보는 회장의 모습에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예를 갖추었습니다. 태성이 태블릿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몇 주간의 기록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김도환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의 비리 증거, 횡령 자료, 그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CCTV 장면까지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후 이 회사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짓밟고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평생 노력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도환은 이제 완전히 굳어버린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병우 회장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큰 힘을 쓰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어. 태성은 화면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의 분노나 미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이해와 연민만이 있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부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비리 관련자들은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고 회사의 문화도 바꿀 것입니다. 직급이 아닌 인격을 존중하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김도환은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가 아닌 깊은 후회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태성 앞으로 걸어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진정한 깨달음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성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그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복수심, 그리고 마침내 용서. 그럼 그동안 제가 진짜 경비원이었더라도 똑같이 하셨겠네요. 태성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 한 방울의 눈물은 모든 경비원들, 청소부들, 그리고 회사의 말단 직원들이 흘렸던 수많은 눈물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진짜 경비원이었어도 저는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이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태성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이제 눈물보다 정의감이 더 강하게 빛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격 모독, 인권 침해. 이 모든 것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김도환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진정한 후회와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경비원들, 청소부들, 그리고 모든 직원들. 그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존엄한 인간입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이 회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곧 그 박수 소리는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습니다. 이태성, 이태성. 직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태성 짱,
누군가 외치자 더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눈가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동료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지가 아닌 잃어버렸던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순간의 감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사람들의, 오랫동안 머리를 숙이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의 환호였습니다. 화면 속 이병우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회사가 진정으로 변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태성의 말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과거 행동을 돌아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도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행동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일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상처 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을 권력으로 살아온 사람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들어 화면 속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진정한 인간 존중의 장소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회사는 이제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눈물도, 단 한 사람의 존엄성도 무시되지 않는 그런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화면 속에서 회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평생의 후회와 새로운 희망이 뒤섞인 감정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말에 김도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깨달음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화면 속 이병우 회장이 천천히 손을 들어 마치 아들에게 닿을 듯 카메라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가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에 태성의 눈가에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온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밀어 마치 아버지의 손과 맞닿는 듯한 모습을 취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화면 속에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떨리는 입술에서 나온 말은 작았지만 그 무게는 컸습니다. 그래, 내가 옳다. 태성은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이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상의하여 경영기획실부터 맡아 점차 회사의 모든 것을 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회의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녁 노을이 병실의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아버지의 병상 곁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병우 회장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어 이제는 짧은 대화도 가능해졌고 오늘은 특별히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 있었습니다.
태성이 물잔을 건네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린아이 같은 맑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마치 삶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아들아, 회장의 목소리는 전보다 또렷했습니다. 그가 가냘픈 손을 들어 태성의 팔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경비원으로 일한 걸 언제 알았지? 태성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알고 계셨어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따스한 빛이 돌았습니다. 처음부터 너희 어머니가 다 말해줬어. 하지만 난 지켜보고 싶었단다. 태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왜 그냥 두셨어요? 그동안 회사가, 그 사람들이. 회장은 천천히 손을 들어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의 태성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결정해야 했어. 그래야만 진정한 책임감을 알게 되는 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은 태성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장은 태성의 말을 가로막듯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다. 넌 나보다 훨씬 훌륭해졌다. 내 선택이 옳았어. 난 항상 자랑스러웠단다.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은 화해와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했던 오랜 시간, 증명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회사는 사람이 먼저야.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못 지킨 약속을 내가 지켜다오. 회장의 눈에도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사업가가 처음으로 보이는 취약함이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그냥 한 아버지로 있고 싶었던 소망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주변에 흐르는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병실에는 따스한 조명만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약속합니다. 당신이 꿈꿨던 그 회사를, 진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병우 회장은 아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깊은 안도감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수십 년의 오해와 아픔이 녹아내린 그 순간 병실을 채운 것은 오직 사랑과 용서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엘타워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은은하게 비추던 오전, 한쪽 구석에 조용히 놓인 의자 두 개에 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장 직속 부사장이 된 42살 이태성, 다른 하나는 30년 동안 이 건물을 지켜온 박노식 소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테이블 위로 따끈한 커피 두 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는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 로비의 차가운 공기를 따스하게 데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잔잔하게 들려왔지만
그들 사이에는 편안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박 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미소가 서려 있었고 손가락은 무심코 커피잔의 테두리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 시간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릎 꿇어 바닥을 닦던 순간 등 뒤로 들려오던 웃음소리,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외로운 밤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프고 서러웠고. 하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건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구겨진 모서리를 가진 소박한 수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태성의 소중한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름 덕분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그 안에는 몇 분의 이름이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 청소여사, 이진철 야간경비, 그리고 이름 모를 젊은 직원 하나. 그들의 이름 옆에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태성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세요. 그런 응원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인사가 그에게는 거대한 위로가 되었던 순간들. 태성의 손가락이 그 글자 위를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박 소장의 물음에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감동의 떨림이었습니다. 지금은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태성의 여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직급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땀과 노력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름 한 번 불려보지 못한 채 일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작은 인사 한마디, 눈을 마주치는 순간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태성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